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정부의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이른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지정됐는데요. 이로써 남양주 왕속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과 함께 수도권 30만 가구 조성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초등학교 부지 기부 찬압을 두고 교육청과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상은 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에 서울시가 건축물 조성을 검토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노원구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일부 조사 내용이 누락되면서 부실한 초동대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와 위기 가구에게 일정 기간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마포 하우징의 첫 입주자가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의 지원으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교육청이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고, 교육청은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막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안정을 둘러싼 고의 지연 논란까지 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0층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에 국제설계 공모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당선작을 선정했고 조합도 단지 재건축 설계안으로 의결해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기부 체납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당초 조합과 교육청은 교육부 부지인 신천초 부지를 조합 측이 매입해 교육청에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천초처럼 신설이 아닌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부 체납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는 조합이 아닌 교육청이 매입해 이전해야 한다는 건데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수백억 원의 매입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신천초 이전과 관련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도 재건축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서 서울시가 5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부담하면서 학교를 신설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 초등학교는 신설도 아니고 이전인데 왜 그 기집처럼 있는 학교를 왜 기부천납을 하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국유지를 저희들 교육감 소속으로 땅을 살려고 하면은 해당 조합에서 국유지를 구입을 해서 그 국유지를 저희 교육감 소속 그 학교 용지로 기부 체납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청은 서울시의 기부 체납 불허 방침이 임대주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에서 기부 체납해야 되는 그 비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용지 기부 체납 해버리면은 학교 용지라고 하는 파이가 크니까 해당 거기 그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 임대 아파트나 다른 공익적 이유에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쓰시겠죠. 그런 거에 줄어드니까.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정비 계획안을 지금은 정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재건축을 늦추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에 대해 깊은 연구와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얼마만큼 그 대책 없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실제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부지 기부 체납을 두고 대립되는 서울시와 교육청 입장 차이부터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서울시의 재건축 신중론까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가 장기화될 거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현재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 지하에는 폐기물질 파장 건립이 한창인 가운데 지상부를 어떤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축물이 없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서울시가 이 공간에 대형 건축물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 활용에 관한 구상이 담긴 서울시 조감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남쪽 복합체육시설이라 명기된 대형 건물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조감도에 담긴 건축물은 당초 예정에 없던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광진구는 체육공원 용지를 건축물을 들이지 않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 수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구는 아직까지 건축물의 정확한 용도와 건립 배경을 모른다는 입장. 그러면서 순수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가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조감도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인데 아직 용도 파악도 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있던 그런 공원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의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까지 건축물의 용도와 건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00억 원의 시 예산을 들이는 사업에 서울시 시설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서기로 결정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시의 땅을 샀는데 그 시설을 뭔가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부 폐기물 집화장 설치 대립에 이어 지상부 활용에 대한 갈등까지 체육공원 용지를 두고 시작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 장애아동 학대 사건 소식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노원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서 사례 개요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이 사례 개요서에서는 첫 현장 조사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작성한 A군 어린이집 학대 피해 사례 개요서입니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사례 결과까지 요일별 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군 부모가 아동보호기관 측에 첫 피해 신고를 한 건 2018년 6월 24일, 이틀 후인 26일에는 A군 부모가 기관을 찾아 상담원과 면담했습니다. 29일에는 A군 어머니가 추가 진술을 했고 7월 3일 기관 측이 어린이집과 CCTV 열람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아동보호기관 조사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찾아 처음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보호기관 측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날짜는 이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인 6월 28일. CCTV 영상 확인 등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사례 개요서에는 이날 기록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개요서에는 6월 28일이 아예 빠져 있어요. 기관 측 관계자는 본인들은 사례 개요서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개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 누가 공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취재진은 A군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사례 개요서를 건네받았다고 말했지만 보호기관 측은 거듭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는 정보공개 청구 들어와서 이렇게 공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취재진이 A군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자 기관 측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사례 개요서 있죠? 이거 어떻게 받게 됐어요? 네. 저희가 공개할 때 그 당사자과 아니면 비공개, 부공개한 겁니다. 예, 제가 작성했던 거예요. 기관 측은 그제서야 6월 28일자 내용을 뺀 이유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적사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인적사항만 가리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양식에 전체 공개인지 부분 공개인지 표시해야 하며 부분 공개일 경우 그 이유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분 공개다 또는 전체 공개다. 공개하고 부분 공개를 구분해서 알려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공개가 됐다면 그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왜 공개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까지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노원 아동보호기관 측이 제공한 사례 기요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말 바꾸기와 오락가락한 조사 내용,
노원 아동보호기관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 네, 노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해 3월 개관했습니다. 학대 신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초동조사와 기관 운영 면에서는 구멍이 많아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선아 기자 어서 오시죠. 노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관 1주년 행사도 연 것 같은데 앞선 기사 보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진 미흡해 보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습니다만 아동보호는 특히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 그런데 노원 아동보호기관 상담사는 업무 숙지조차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기관 조사 담당자는 당연히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 첫 방문했던 조사 담당자는 자신이 CCTV 열람 권한을 가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예.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실수를 깨닫고 그날 저녁 A군 부모에게 사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건 사고에서 초동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단순 실수든 그렇지 않든 아동보호기관 측이 초동 대처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결국 그 실수가 빌미가 돼서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노원 아동보호기관의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노원 아동보호기관에는 모두 1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리치료사 1명, 아동조사 담당관 4명,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5명, 네. 센터장과 조사팀장 이런 구조인데요. 5명은 노원구청 소속 파견직 공무원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사와 상담원은 1, 2년짜리 기간제 신분입니다. 예. A군 사건의 조사 담당자 역시 기간제 신분이었는데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기관을 떠났습니다. 예. 아동학대 전문가로 보기에는 경험이나 경력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혹시나 이번에 드러난 이 사건 말고도 접수된 아동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2018년 한 해 동안 노원 아동보호기관에는 예. 모두 240건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126건이 아동학대로 판명났습니다. 예. 자, 1년에 240건이면 한 달 평균 약 20건 정도가 발생했다는 건데 CCTV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동보호기관 측은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맨 먼저 피해 아동을 만나고 교사와 주변 인물 면담 후 마지막으로 가해 대상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확인 등 초동 대처가 신속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했는데요. 예. 기간제 상담원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업무 인수인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 물론 이 장애아동 학대 사건도 명확히 규명돼야 되겠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 재정비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중랑구 묵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이모 씨가 사망했고 같은 건물에 살던 김 씨를 비롯해 2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벽 일부가 그을리고 에어컨과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양모 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조리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책장과 소파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 혹은 위기 가구에게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는 마포 하우징 사업.
얼마 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임시 거소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에 첫 입주자가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두 딸과 아내 그리고 가장인 나까지 찜질방을 돌며 전전긍긍하다 고시원에 방 2개를 얻어 4식구가 생활한 지 10개월여.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잠시나마 편히 쉴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냥 숨 쉬며 살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푹 자고 깨고 저도 눈 뜨면은 아직도 좀 꿈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간이 생겼다는 자체가 예, 밥도 잘 먹게 되고 뭐 일 나가도 즐겁고 예, 그렇습니다. 마포 하우징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마포 하우징은 마포구가 LH동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거나 일반 주택을 구가 직접 매입해 주거 위기 가구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산동과 망원동, 염리동 등 현재 주택 4채가 마련돼 있으며 3호까지 입주가 진행됐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던 가구에 주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구청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우리 마포에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가구는 없애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입주자 대부분이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구들로 부득이하게 강제 퇴거를 당했거나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마포 하우징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이후 더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내면 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마포 하우징 사업을 위해 4년 동안 총 94억 원을 투입해 주택 95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차장 건설 기금을 투입해 땅을 매입한 뒤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부는 건물 형태로 아예 마포 하우징 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산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쉽지 않습니다. 사고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서대문구가 관내 등산로에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특수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 명소인 안산. 이곳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노란색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표지판엔 문자와 숫자로 표기된 10자리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국가 지점번호. 해당 위치의 좌표를 암호화한 것으로 긴급구조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산하고 백년산, 궁동산 등산로 20곳에 전국 최초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10자리로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비주거 지역에서 긴급 구조 시에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서대문구가 설치한 국가지점 번호판엔 NFC 기능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번호판에 NFC 칩이 탑재돼 있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현재 위치가 경찰서와 소방서에 문자로 전송되는 것.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문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쉬운 만큼 간단한 신고 접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왔다거나 뭐 또 날씨가 좀 잘못해서 방향 감각이 이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 특별히 뭐 기억해서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바로 딱 찍으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표지판이 많이 다 알 수 있는 장소 또 많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좋죠. 네. 만약 휴대폰에 NFC 기능이 없다면 번호판에 그려진 QR코드를 휴대폰에 스캔해도 됩니다. 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전화를 통해 사고 신고를 한 뒤 국가 지점번호 10자리를 불러줘도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강동구는 최근 강일동에 짓기로 했던 교통회관 건립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반발은 잠재웠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 특정 단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지난 4월 6일 강일동 교통회관 건립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모습입니다. 교통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강일동 주민과 건립을 찬성하는 운수업계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이날 간담회 자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초 강동구청은 구비 7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교통회관을 건립해 운수업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강동구의 운수사업체 60여 개가 산재해 있는 데다 종사자 수만 8천여 명에 달해 이들의 복지를 위한 교통회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회관이 강일동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강일동 주민들은 교통회관을 드나드는 차량 진출입로가 한 곳밖에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복지 공간이 전무한 만큼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들어오는 진입로 앞이 강일지구의 유일한 중심 상가이고 아이들이 항상 도보로 그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보행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복지 공간이 여기는 절대 부족합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을 건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편 강동구청은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강일동에 짓기로 했던 교통회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당국의 균형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제23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0일과 13일에는 구청장이 출석해 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구정질의도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도 심의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3억 8,400만 원,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 여기에 집값 반등 조짐에 서둘러 발표된 3기 신도시까지 집을 둘러싼 이슈는 뜨겁다 못해 대한민국을 울고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